CCTV 다 봤어. 우리 엄마가 비 맞으면서 3번이나 초이종 누르는 거. 내가 홈캠으로 보는 것도 다 나와 있어. 너 알아? 우리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서울 올라오신 거야. 병원 가야 해서. 그런데 비 맞고 온 우리 엄마를 넌 그냥 짐짝처럼 대했어. 여보, 오해한 것 같아. 어제는 아기가 잠들어서 초인종 소리에 깰까봐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 처가에 들어가던 모든 지원도 중단할 거야. 내가 검사라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줬잖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 죄야. 그 대가 가볍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세 장복자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여성이 한 남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외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아들 녀석은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녀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다에서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아들은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숙제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주곤 했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야무졌는지 몰라요. 가끔은 손님들이 아들 잘 키웠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공부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서울 가서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셨지만 형편이 어디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는 포장마차도 하고 점심에는 식당, 저녁에는 인근 횟집에서 서빙까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왔었죠. 그때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하지만 아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저 멀리서 응원만 했어요. 밤새 일하다가도 아들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모습만 보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대학교는 서울의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날 아들이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줬을 때 식당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손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죠.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 일에 더해 간병인 일까지 했습니다. 무릎은 아파서 매일 파스를 붙이고 다녔지만 아들이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거제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찾아갔었습니다. 합격 축하한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양복 한 벌 맞춰주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은 잘 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바빠졌어요. 검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전화도 뜸해졌죠.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가끔 명절에 내려오거나 전화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리는 잘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래서 이번에도 병원 가는 것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거죠. 작년 겨울부터 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제 병원에서는 서울 큰 병원에 가보세요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서울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주소를 물어봤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아들 집에 찾아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식당 일이 바빴거든요. 그날은 태풍 예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료 날짜를 맞추려면 그날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싸고 손주에게 줄 손뜨개 조끼도 넣었어요. 아들이 바쁘다고 해서 마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KTX역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알려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온몸이 다 젖었지만 곧 아들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홈캠 화면에서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제 모습이 보였을 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준 주소가 맞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이 든 몸이라 점점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결국 경비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를 불쌍히 여기며 경비실 옆 벤치에 앉으라고 했어요. 아줌마,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비라도 피하시고. 저는 그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젖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들어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낯선 서울에서 저는 참 외롭다고 느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줌마,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근처에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근처 찜질방 위치를 알게 되었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해서야 잠시 몸을 녹일 수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낯선 찜질방 구석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내 아들 집 앞에서 쫓겨나다니. 그 검은 봉지를 열어보았어요. 손수 만든 김치, 멸치볶음, 장아찌. 전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그리고 손주를 위해 밤새 떠서 만든 빨간 조끼. 한 땀 한 땀에 제 마음을 담았던 그 조끼를 만지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봉지 맨 아래에는 작은 쪽지도 넣어뒀어요. 몸 조심해라. 엄마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낯선 찜질방 매트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쓸쓸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검사를 몇 가지 받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오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제 연락했었지. 미안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일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그냥 병원 왔다 가면 돼. 너 바쁜 거 알아. 하지만 아들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계속 물었어요. 엄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초인종을 3번이나 눌렀던 것, 홈캠 화면에서 며느리가 저를 봤다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병원 앞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아들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말이 없었죠. 그저 때때로 백미러로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아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어제 어머님이 비 맞으면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너무 안 됐어서 제가 찜질방이라도 알려드렸는데. 아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경비실에 들러 어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저, 홈캠을 통해 보는 며느리, 그리고 결국 열리지 않은 문. 모든 순간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호흡,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키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방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보, 나 설명할 수 있어. 어제는 아기가 잠들어서 초인종 소리에 깰까봐. 아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CCTV 다 봤어. 우리 엄마가 비 맞으면서 3번이나 초이종 누르는 거. 내가 홈캠으로 보는 것도 다 나와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알아? 우리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서울 올라오신 거야. 병원 가야 해서. 그런데 비 맞고 온 우리 엄마를 넌 그냥 짐짝처럼 대했어.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담담하게,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넌 내 가족이 아니야. 방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홈캠으로 엄마가 오신 걸 봤으면서 문을 안 열어준 이유가 뭐야? 진짜 이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잠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기는 그날 낮잠도 안 잤다며? 내 친구와 통화하느라 바빴다고. 경비 아저씨가 다 봤대. 진짜 이유가 뭐냐고.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셔서 집이 좀 지저분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며칠 계실 것 같아서.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다야? 그래서 우리 엄마를 태풍 속에 내버려뒀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방어적인 기색이 스쳤어요. 당신도 바쁘다면서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아무 준비도 못 했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가 서울 병원 간다고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고. 며느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기억이 났는지 더 움츠러들었어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누리고 살았는지 알아? 처간에 사업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내 동생 취업 문제도 내가 해결해줬고. 그런데 이게 내가 보여준 모습이야? 며느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처가에 들어가던 모든 지원도 중단할 거야. 내 부모님 사업의 법률 자문도 더 이상 없을 거고. 내 동생 회사 일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다고? 아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가족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알아? 검사인 사위 덕분에.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 죄야. 그 대가 가볍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은 정말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제발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지. 내 어머니를 태풍 속에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게 한 순간 너는 이미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아들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엄마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이와 함께 다른 방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안방에 재워주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잤어요. 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고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 셋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밤새 운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필요 없어. 내가 휴가 냈으니까 내가 모실 거야. 며느리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 아들이 비꼬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만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아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단순한 실수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해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들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실수도 해. 다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랐고, 집은 지저분하고 핑계대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됐어. 하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요.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벌을 내리는 건 쉬워. 하지만 기회를 주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용서하신데도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기회는 줄게. 앞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보였어요. 네,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점점 그의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아들아, 미움을 품고 살면 그건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린 건 천벌이 아닌 마지막 기회였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열쇠였다는 것을. 며느리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평생 혼자서 당신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자랑이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잘 모셔야 해. 그 순간 저는 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일주일간의 서울병원 치료를 마치고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떠나는 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거제에 찾아뵐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매달 한 번씩 거제에 내려와요. 아들도 휴가 때마다 함께 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죠. 가끔은 깊은 상처가 오히려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태풍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열렸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배신감, 상처, 분노.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